너 이제 여기서 나가? 내가 우리 민준이 죽였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꺼져. 내 아들 장례식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어. 빈소 앞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고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장례식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끝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듣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윤아, 민준이가 죽었어. 당장 장례식장으로 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민준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황급히 옷을 걸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환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표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안내판을 보고 민준이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201호 빈소.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준이가 멀쩡하게 서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잘못 전화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빈소 문을 열자 영정사진 속 민준이의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리본이 액자 위에 걸려 있었고 국화꽃이 사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민준이가 떠난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죠. 시신은 어디 있어요? 민준이를 보고 싶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관은 못 열어.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남편인데 왜 얼굴도 못 보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고로 죽었어.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러니까 그냥 영정 사진만 보고 기억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였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을 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당신 정말 간 거예요. 대답 없는 영정 사진만 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올리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아, 너 이제 여기서 나가.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민준이 죽였잖아. 너가 우리 민준이 잡아먹은 거나 다름없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저는 황당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죽였어요. 애도 못 낳고 우리 아들 괴롭히기만 하더니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빈 소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해줬다고. 시집 와서 맨날 울상만 짓고 있으면서 뭘 잘해줬어.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아들 붙잡고 있기만 했잖아. 시어머니는 가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향한 오래된 미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당장 여기서 꺼져. 내 아들 장례식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저를 피하듯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죽었대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서 있고 싶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요란하게 귓가를 때렸죠.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 손가락에 끼는 걸 깜빡했던 거죠. 가방을 열어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와 결혼할 때 받은 반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무시했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저를 감싸줬지만 점점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빗물이 손바닥 위에 반지를 적셨습니다. 반짝이던 반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주세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안녕히 가세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빗속을 걸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준이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놓인 신문, 식탁 위에 머그잔, 현관에 놓인 구두.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준이는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요? 왜 관을 열어볼 수 없다고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요? 의문만 가득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젖은 옷 그대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옷과 무거운 가슴이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 쥐었지만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식탁 모서리에 민준이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금속 시계였고 민준이는 이 시계를 무척 아꼈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민준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죠. 솔직히 그날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맞선이 있었지만 번번이 어색하게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한 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서윤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농담도 잘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쯤 저는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퇴근 후 잠깐이라도 얼굴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식당을 예약해 두었고 추울 때면 자기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걸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가에서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박순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시어머니는 짧게 대꾸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구들은 하나하나가 비싸 보였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민준이 집안이 정말 부유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준이는 데이트할 때 자기 집안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장이었고 민준이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형제는 몇인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형제도 없이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다는 거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준이는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시댁에서 모든 걸 준비했고 저는 그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서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습니다. 신부 화장이 너무 진하다느니, 드레스핏이 안 맞는다느니 계속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서윤이가 가장 예쁜 날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준 곳이었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음식이 없다고 했고 거실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저를 감싸줬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가 저를 대신해 말해줄 때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부터 계속 물었습니다.
아기 소식은 언제쯤 들려줄 거냐고,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둘러댔지만 사실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검사 결과 제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죠.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며느리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 지었죠. 그리고 민준이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와 평생 살 거냐고, 차라리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말입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윤이는 제 아내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와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난다며 자주 외출했죠.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점점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언제까지 우리 아들 발목 잡고 있을 거야? 아이도 못 낳으면서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없으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시어머니는 가차없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셔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도 손주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 이해 좀 해줘. 그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이도 저를 짐스러워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감싸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위자료는 넉넉하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헤어지면 안 돼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밀어내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했고 시어머니의 구박도 참았습니다. 민준이가 언젠가는 다시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우리가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고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그리고 며칠 전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민준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와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했는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저를 버렸어도,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당신은 죽었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반지의 날카로운 면이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통증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창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저는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력도 움직일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해지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7년의 사랑과 5년의 고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으니까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아직은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지가 제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민준아, 당신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죽은 사람이 걷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민준이는 이미 떠났고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고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느끼는 햇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서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책을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힘들 때마다 책을 읽으면 위로를 받곤 했거든요. 서점으로 가는 길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평소 민준이와 자주 들르던 곳이었죠.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몇 분 후 따뜻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작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서점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어도 다른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커플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배를 살짝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어깨를 살짝 흔들며 걷는 모습, 왼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 그리고 그 뒷모습, 심장이 쿵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여자에게 뭔가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건 착각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화장, 그리고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여자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행복한 표정으로 민준이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생각이 멈췄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커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액체가 인도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민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와 함께 계속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어깨, 여자의 머리, 그리고 그들이 잡고 있는 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저건 민준이가 아니야. 닮은 사람일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민준이라는 걸요. 7년을 함께 산 남편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여자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로수 옆에 기대어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저는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가 미친 건가? 슬픔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본 건 진짜였습니다. 민준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와 말이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로수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은 뭐였나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낸 이유는 뭐였나요? 관을 열 수 없다던 말은 뭐였나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민준아, 당신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점에 갈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이와 그 여자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집 안에서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뭐였을까요? 영정사진은요? 빈소의 노인과는요?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건가요? 저를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건가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당장 꺼져.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민준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와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저 임신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민준이의 새 여자인가요? 아기는 민준이의 아이인가요? 질문만 가득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나요?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려진 겁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말이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버릴 수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두워지는 집 안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저 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민준이와 시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꾸민 건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거예요? 그 질문 하나를 들고 저는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와 임신한 여자가 함께 걷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새벽 5시쯤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뭐하러 왔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살아있던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민준이는 죽지 않았잖아요. 장례식은 뭐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너를 떼어놓으려고 한 거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떼어놓으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새 여자를 만났어. 아기도 생겼고, 그래서 너랑 헤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안 놓아주잖아.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하신 거예요. 저를 쫓아내려고요.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어.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잖아. 그냥 너를 죽은 사람 아내로 만들어버리면 간단하지. 시어머니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힘들어도 참았고 무시당해도 견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5년이나 있었는데 뭘 했어?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했냐고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민준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항변했습니다. 애는 낳았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픈 부분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아기 하나 못 낳으면서 뭘 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이 뭔지 알아.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야지. 근데 너는 그것도 못했잖아. 시어머니는 가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들었던 그 말을 오늘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제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둘 다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과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달라. 이미 임신도 했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아.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재력가야. 우리 민준이한테 딱 맞는 여자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까지 정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저를 쫓아낸 거예요.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애도 못 낳고 집안도 변변찮고.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람. 그래, 사람이지. 근데 쓸모없는 사람이잖아.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민준이는 뭐래요? 민준이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민준이가 먼저 지은 씨를 데려왔어. 엄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먼저 계획한 거였습니다. 저를 버리고 새 여자와 시작하려고 말이죠. 그럼 이혼하자고 하지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잖아. 몇 번이나 말했어. 근데 내가 끝까지 안 놓아주잖아. 울면서 매달리고.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사랑.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어. 강 여사가 가차없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번뜩였죠. 너 같은 애는 빨리 정리하고 지은 씨를 들여야지. 그래야 우리 손주도 제대로 된 엄마 밑에서 자라지. 시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우리는 이제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민준이 아내예요. 이혼 서류도 없었잖아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설마 법적으로 따질 생각이야? 시어머니가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저는 아직 민준이 아내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해봐.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지 알아. 변호사도 우리 편이고 돈도 많아.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결국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애를 낳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내가 쓸모 있는 며느리였으면 우리가 왜 이랬겠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것을 치워버렸다는 표정이었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라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사랑했던 게 제 잘못인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싸워봐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민준이의 법적인 아내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게 권리가 있다는 뜻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명의로 된 통장 사본도 찾았습니다. 결혼할 때 공동 명의로 만들었던 것들이었죠.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봤습니다. 제게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버렸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법적 권리, 모든 걸 찾아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민준이와 한지은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를 함부로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찾기. 두 번째, 법적 권리 확인하기. 세 번째, 재산 조사하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책상 위의 서류들, 신발장의 구두들, 모든 걸 박스에 담았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죠. 서재 구석에 오래된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짐이었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그 박스를 볼 때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스를 꺼내 거실로 옮겼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서류 봉투들,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고지서나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봉투에서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토지였습니다. 면적은 꽤 넓었고 소유자 이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계셨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언제 이런 땅을 사셨을까요? 서류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나왔습니다. 서윤아, 이 땅은 내 몫이다.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 힘들 때 이걸로 새 출발을 해라.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미래를 생각하고 이 땅을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기억하니? 최태수 아저씨야.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태수 아저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자주 놀러 오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아저씨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구나. 결혼 소식은 들었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미안했어. 아저씨는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내 소식을 들었어.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면서.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어. 너희 아버지가 평생 부탁했거든. 서윤이 힘들 때 꼭 도와달라고. 아저씨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걱정하셨던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 알고 있니?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어제 등기권리증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땅 말이야, 지금 개발 예정 지역이야. 몇 년 안에 가격이 몇 배는 오를 거야. 아저씨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가 참 해안이 있으셨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 땅을 사셨거든. 지금은 도로가 생기고 상가가 들어선다고 난리야. 아저씨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 땅을 팔면 목돈이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이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토지중개소를 하잖아. 좋은 가격에 팔아줄게. 아저씨는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힘들지. 근데 포기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이 땅을 남긴 이유가 있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야. 네, 아저씨. 꼭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저는 힘이 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고 평이 좋은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중 정현우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경력도 오래됐고 리뷰도 좋았습니다. 상담 당일 저는 일찍 준비해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서윤 씨 맞으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님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의 결혼, 시댁의 무시, 가짜 장례식, 그리고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진지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기도 하셨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씨, 법적으로는 아직 부인이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청구권도 있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남편이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게도 무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이 혼인 중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증언 같은 것들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일단 남편 명의 재산부터 조사해 볼까요? 통장, 부동산, 주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변호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제가 부인을 대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책상 위에 다른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 서류인 것 같았는데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 옆에 괄호로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구 김미영.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구 김미영이라니 이전 이름이라는 뜻인가요? 한지은이 개명을 한 건가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지은이 원래 이름이 김미영이었다니. 왜 개명을 했을까요? 서명을 마치고 변호사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지은, 아니 김미영. 시어머니는 한지은이 명문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다고 했죠.
근데 왜 개명을 했을까요? 보통 개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건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한지은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미영은 어떨까요? 김미영으로 검색해 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민 끝에 최태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사람 신원조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분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 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 연락처 보내줄게. 근데 서윤아, 위험한 일은 아니지. 아저씨는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저는 안심시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시어머니와 민준이가 그렇게 아끼는 여자, 명문가 출신이라는 여자. 근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에 한지은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이 의문을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지은,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진실은 때로 뜻밖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정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최태수 아저씨가 소개해 주신 분은 김 조사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용조사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인상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길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김 조사관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그가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집안 배경, 학력, 직장 경력, 그리고 과거 이름이 김미영이었다는데 왜 개명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 비용을 지불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그 사이 정현우 변호사님과는 계속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준이 명예재산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주식 계좌까지 모든 걸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윤 씨,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꽤 되네요. 아파트 2채, 상가 1채, 그리고 예금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2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이라니. 민준이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절반은 서윤 씨 몫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까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5년 동안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김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같은 카페에서 김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갈색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김 조사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김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지은, 본명 한미영, 3년 전 개명, 출신 경상도 소도시, 평범한 가정, 학력 지방 전문대 졸업, 명문대 학력은 위조, 경력 유흥업소 근무 이력, 이후 부유한 남성들 대상 접근 시도, 전과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 있음, 기소유예 처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 조사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 씨는 약 5년 전부터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얻어내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주로 명문대를 나왔다거나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는 방식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전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업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 달아난 사건이었죠.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김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명문가 출신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위조한 신분입니다. 학력도 가짜 졸업장을 만들었고 집안 배경도 꾸며낸 겁니다. 김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임신은요? 아기는 진짜인가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임신은 진짜입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이고 아기 아버지는 강민준 씨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 조사관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지은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강태호라는 사람입니다. 한지은 씨의 전 남자친구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김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요. 그럼 민준이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강태호라는 사람도 전과가 있습니다. 도박과 사기 전력이 있죠. 김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지은은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위조했고 과거에는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준이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도 이걸 모르는 건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모를 겁니다. 한지은 씨가 철저하게 신분을 위조했으니까요. 김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한지은이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학벌도 좋고 집안도 부유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고 한지은을 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한지은은 처음부터 민준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속았습니다. 그는 한지은을 진짜 명문가 아가씨로 알고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결국 모두가 속은 거였습니다. 조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안에 한지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시어머니에게 알려줄까요? 민준이가 사기꾼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줄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한지은의 과거 전가와 신분 위조 사실을 알리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최선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정보는 카드였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강력한 카드였죠. 시어머니와 민준이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그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지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뿐이었습니다.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빨리 드러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쓴다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정보인가요? 변호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여자요. 민준이의 상간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신분을 위조했어요. 저는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중요한 정보네요.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조사 보고서와 사진이 다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정보는 잘 보관하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쓰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이 조언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지은, 당신은 모르겠죠. 제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도 민준이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사기꾼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지은 씨가 사기꾼이에요. 명문가 출신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건 제 카드를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였습니다. 대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제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민준이의 재혼을 막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은의 정체는 나중에 드러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에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었습니다. 1단계 법적 권리 확보, 2단계 재산 압류 및 동결, 3단계 재혼 신고 방해, 4단계 한지은 정체 폭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됐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냉정하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는 지금쯤 행복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겠죠. 한지은과 함께 새 가정을 꾸미는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드러날 겁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민준이의 재산을 묶어놓고 재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한지은의 정체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게도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빼앗기로 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요. 정현우 변호사님과의 두 번째 미팅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준이 명예재산 목록을 정리해 오셨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강민준 씨 명의로 된 재산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첫 장을 가리켰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시가 12억. 분당 오피스텔 한 채, 시가 5억. 그리고 여의도 상가 한 채, 시가 3억. 변호사님이 하나씩 짚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약 2억, 주식이 1억 정도 됩니다. 총 23억 정도네요.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는 없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 명의 재산도 조회했는데요. 변호사님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이 상당합니다.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예금을 동결시킬 수 있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준 씨가 최근 강남에 신규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한지은 씨와 함께 살 집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새 집까지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계약을 막을 수 있나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부인이 법적 배우자이니까 부동산 거래에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가 복잡해지죠.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혼신고 방어입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한지은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직 서윤 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주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민준이의 새 아파트 계약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부동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적 배우자로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계약자인 강민준 씨가 항의하러 왔다가 갔답니다.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네요. 저는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의 예금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예금 중 5억이 동결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서윤 씨 성공했습니다. 박순자 씨 계좌가 묶였어요. 정말요?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변호사님이 예상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아, 당장 전화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글자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한지은의 정체를 흘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직접 나서면 안 됐습니다. 익명으로 해야 했습니다. 최태수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뭔데 말해봐. 아저씨가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편지 한 통을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익명으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누구한테?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민준이 어머니한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일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안심시켰습니다. 알았어. 그럼 편지 써서 가져와. 아저씨가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정성껏 썼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 한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미영입니다. 3년 전 개명했습니다. 명문대 학력은 위조입니다. 지방 전문대 출신입니다.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과거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최태수 아저씨께 전달했습니다. 아저씨는 며칠 후 시댁 우편함에 넣어주셨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시댁 상황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태수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 동네에 살거든. 오늘 강민준네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대. 박순자 씨랑 한지은 씨가 싸우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 아저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서윤 씨,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뭔데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갔다가 거절당했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이유로요.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했을 겁니다. 새 집도 계약이 꼬이고 재혼도 안 되고 어머니 돈까지 묶였으니까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한지은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익명의 편지 때문에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시댁에서 벌어지고 있을 혼란을요. 시어머니는 한지은을 추궁했을 겁니다. 내 학력이 가짜라는데 사실이야. 과거에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다는데 맞아. 그렇게 따져 물었겠죠. 한지은은 부인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뺌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민준이는 둘 사이에 끼어서 힘들었을 겁니다.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민준이와 한지은,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버렸던 그들이 이제는 제가 만든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가 실현되는 만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민준 씨, 요즘 힘드시죠? 집 계약도 안 되고, 재혼 신고도 안 되고,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법적으로 저는 아직 당신 아내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천천히 하나씩요. 서윤 올림. 문자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이 올지 궁금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가 이제 제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우리 어른스럽게 이혼하자.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는 문자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건이요. 이미 제가 원하는 건 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은 씨에 대해 잘 알아보세요. 그녀가 정말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인지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란이 시작될 겁니다. 민준이는 제 문자를 보고 한지은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의심하고 있고요. 한지은은 점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이 없이, 시어머니 없이, 그 누구의 무시도 받지 않고요. 저만의 인생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도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긴 무슨 안녕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내 통장을 왜 묶어놨어. 민준이 집 계약은 왜 방해한 거야.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긴 무슨 앉아. 당장 대답해. 시어머니는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 권리를 찾는 중이에요. 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권리? 너는 이미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민준 씨의 아내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자잖아. 조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받는 거예요. 5년 동안 빼앗긴 시간, 무시당한 마음, 그 모든 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지은 씨와 재혼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서류로는 재혼을 못 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민준 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가짜 장례식까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저와 아직 혼인 관계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동에 안 할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요. 시어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 진짜 신분 아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한지은 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그 명문가 아가씨요. 저는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알지. 명문대 나왔고 집안도 좋고.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 조사관이 준 자료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지은 씨의 본명은 김미영이에요. 3년 전에 개명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명문대 학력은 위조예요.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출신이고요. 재력가 집안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에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부유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써왔대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거짓말이야. 누가 꾸며낸 거야? 시어머니는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전문조사관이 확인한 거예요. 증거도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전과 기록도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애야. 처음부터 연기였어요.
민준 씨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임신은 진짜예요. 아기는 민준 씨 아이 맞아요. 하지만 신부는 다 가짜예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서윤이를 쫓아내고 사기꾼을 들인 거야. 시어머니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민준이도 알아. 아직 모를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사라졌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다 인출해 갔어.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지은은 도망간 겁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돈을 챙겨 사라진 거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못하셨어요. 서윤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넌 이길 거야.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정현우 변호사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서윤 씨, 강민준 씨 측에서 이혼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조건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산의 절반, 위자료 3억, 그리고 모든 법적 문제 취하를 요구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민준이와 마주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민준이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늙은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말하세요. 미안해. 민준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멍청하셨죠. 사기꾼한테 속고 5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준이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준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윤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7년의 세월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공원 안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못가로 걸어갔습니다. 반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연못에 던졌습니다. 반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잔물결이 일었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맑고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윤으로 말이에요. 최태수 아저씨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버지가 남기신 땅은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랜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하는 날 최태수 아저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저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저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카페 문을 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인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5년 동안의 시집살이, 무시와 모욕, 배신과 슬픔, 그 모든 게 과거가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복수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당당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요.